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효율적 계약 파기론과 채권자의 협력 의무에 관련해서 같이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수능에서 한번 유사한 주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최소 모의고사에는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이 채권, 채무 관련한 내용은 여러 부분에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한번 나왔다. 2018년에 한번 나왔다고 해서 다시 안 나올 보장은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글 설명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잘 확인해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혹은 글이 이해가 안 될 때 잘 참고해야 되고요. 2번은 가에 대해서만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 내용 읽고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 지체라고 해서 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음에 4번은 기억 부분에 이 밑줄 쳐져 있는 내용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느냐.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다음에 5번은 또 보기 사례 적용, 6번은 어휘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1문단 같은 경우에 한번 먼저 보면요. 우리 약속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계약이다, 구두 계약이다 라는 말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농담 삼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일단은 약속은 하지만 우리가 뭐 쓰지 않는 이상은, 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 도덕적인 의무로만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부모님하고 몇 시까지만 핸드폰하고 뭐 잘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옛날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그것은 도덕적으로 내가 어머니, 아버지와 정한 의무이기 때문에 어긴다고 해서 뭔가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도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심리적 강제로서의 도덕적인 비난으로서 제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계약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른들이 계약서 함부로 사인하지 마라 라는 말을 꼭 하는 거예요. 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계약 내용에 따라서 특정 행위의 의무를 서로 가지게 되는 것이 계약이에요. 자, 채무 같은 경우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의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돈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도 채무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채무자는 당연히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 다음에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 이해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가능한데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경우에 공권력을 통해서 강제로 이행을 가능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한다면 이것만으로 강제 이행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키고 손해배상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문단에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는데, 자, 계약은 법적 의무가 중심적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도덕적 의무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계약도 엄연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 불이행 시에는 계약 위반과 약속 위반으로 둘 다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일단은 법적 의무에 대해서만 실질적인 책임을 묻고 우리 도덕적 의무에 관련해서는 심리적인 제재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자, 3문단에서는 그 민법과는 달리라는 표현이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법과는 달리 효율적 계약 파기론이라는 이론도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르는 국가가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습니다. 한번 내용 볼게요. 자, 채무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하면 계약은 준수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여기서 보면, 자, 공권력을 통해서 강제 이행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약도 지켜야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효율적 계약 파기론에서는 뭐다? 손해배상 했으면 그냥 이 계약 없던 걸로 봐도 된다. 혹은 계약을 지킨 거라고 보기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효율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법 경제학적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묵시적 합의 이론에 따라서 근거를 하게 되는데, 자, 이게 뭐냐? 계약 이행과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라는 얘기고, 이것은 어떻게 추론을 하느냐. 자, 계약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계약서에 쓰듯이 명시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또 묵시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서도 어떤 예를 들면 상도덕 같은 거에 의거해서, 당연히 이제 알고 있다라는 전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묵시적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묵시적 합의를 포함했기 때문에 채무자한테는 선택 가능성이 부여된다라는 것 역시도 이거 묵시적 합의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채무자는 당연히 선택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나 더 낮은 대가가 좋겠는데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뭐랑 뭐 중에? 계약 이행과 손해배상 중에. 그러면 채권자는 만약에 이 계약이 성립되었다라는 것은 선택 가능성도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는 거야. 내가 이 손해배상하고 계약 이행하는 거랑 선택할 수 있는 거 알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알잖아. 그럼 내가 이 중에 선택해서 손해배상 선택해도 넌 이미 알고 있던 거야 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의 태도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잘 캐치를 했다면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됐을 수는 있으나 이것과 얘기를 한다면 전혀 다른 그런 관점도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 채무 그리고 급부에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1문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즉 권리를 이야기한다. 다음 급부라는 것은 이 채권에서 이 급부라는 것이 어떠한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꼭 지켜야 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 좀 가벼운 편이고 얘는 좀 무거운 편이고 이런 거를 따지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자, 급부는 특정 행위, 즉 요구 대상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 주된 급부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그 이익 그 자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목적에 관련된 것들. 자, 부수적인 급부는 필요한 수단들, 예를 들면 뭐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이런 거, 사용 방법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도 이 전자제품 매매 계약을 할 때, 자, 주된 급부 부분을 잘 보면 매매, 즉 사고 파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살 때 이런 생각, 좀 단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을 준다. 뭐에 대해서? 저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저 물건을 받기만 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주된 급부로 끝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으나 만약에 전자제품, 즉 냉장고나 뭐 엄청 큰 거, 그런 거 굳이 내가 꼭 들고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거는 무게가 있고 크고 조심히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걸 배송 역시도 주된 급부로 포함하겠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부수적인 급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 방법 설명 혹은 주의사항을 또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보게 되면 이것을 보호 의무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보호 의무로 본다면 얘는 또 어떤 급부로 봐야 하냐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글에 쓰여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아까 가에서도 봤듯이 모든 계약은 명시적인 합의와 묵시적인 합의로 이루어지는데 특히나 부수적인 급부는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는 이게 좀 더 맞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 거에 따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다시 보호 의무로 오면 급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자, 이 문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채무 불이행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아까 뭐 주된 급부, 부수적 급부, 보호 의무 이런 거를 분류할 필요성을 우리가 잘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채무 불이행은 말 그대로 하지 않은 거야.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았다든지 혹은 돈을 빌려주기로 해놓고 정작 돈은 안 줬다든지 여러 가지 채무 불이행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채무자의 고의 그리고 과실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돈을 빌려가 놓고 갚지 않는 걸로 조금 더 이해를 하면 편하겠죠. 자, 근데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 아까 봤듯이 손해배상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겠죠. 생각을 한다면. 만약 이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다면 나 이걸로 인해서 손해봤으니까 너 그 손해 배상해줘 라고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줄여서 손배권이라고 많이 하는데
자, 급부 불이행으로 발생한 채권자 피해를 돈으로 산정해서 배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도와주기 위한 수단인데, 자, 이것 같은 경우에 또 문제가 뭐냐. 반대급부를 이행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 뭐 X 물건이 있을 때 1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설명이 돼 있는데 다시 얘기를 하면 채권자는 야 나는 이거 계약 이행했어. 근데 제가 어겼네? 라는 걸 꼭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증명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 나 지금 물건 못 받았거나 혹은 100만 원 못 받았는데 그거를 내가 줘야 돼. 저 사람한테. 그리고 나서 또 손해배상도 또 청구해야 되는 거지. 근데 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손해배상만 받으면 편할 거를 왜? 약간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명백히 과실이 채무자에게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반대급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즉 내가 이거 계약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이거 이행했다라고 증명할 필요 없이 저 사람에게 귀책이 있으니 나는 이 계약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 해제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차이점은 손배권의 경우에는 급부의 성질을 따지지 않는다. 주된 건지 부수적인 건지 따지지 않고요. 이것 때문에 그냥 손해 생겼으면 해줘 할 수 있는데 해제권 같은 경우에는 막 남발하게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된 급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다음에 산문단에서는 우리 아까 봤던 네모 쳐져 있는 채권자 지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는 채무자 쪽에 귀책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채권자 쪽에 귀책이 있는 경우를 한번 또 보면요. 말 그대로 채권자가 지지부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부 실현에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지 않아서 급부 이행을 못하게 된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못해서 나 갚을 수 있고 갚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알려준다고 해놓고 안 알려줬어. 그러면 내 문제가 아니잖아. 저 사람 받는 사람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도와줘. 나한테 이거 책임이 다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기한이 지났을 때 뭐 얼마 이자가 붙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 이날 빨리 했으면 너 때문에 이자 안 물 수 있었다 라고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채권자에 대한 제재는 법률로 정해져 있고요. 법적 의무,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기업, 채권자의 협력 의무 위반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또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글이 끝나요. 그러면 즉 이것 때문에 이거를 어겼다고 채권자 지체를 했다고 해서 계약 해제를 할 수는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기억의 이유를 찾아라 라고 하면 그거를 잘 염두에 두고 풀었으면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 전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째, 윤리관의 관점에 대한 얘기는 딱히 나오지 않았고요. 자,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가 순서에 대한 얘기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다음에 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주어야 하는 특정한 행위인 급부의 유형을 나눴다. 뭐로? 주된 급부와 부수적 급부, 그리고 보호 의무까지, 그리고 유형별 차이점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에 대한 얘기는 딱히 나오지 않고요.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산정 방법,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상한선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토대로 주제로 또 새롭게 만들어서 나올 수는 또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에 자, 2번 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자, 이번에는 우리 민법이야. 맨 처음에 나왔던 1, 2문단에 있던 내용. 그래서 손해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졌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해야 된다라는 거야. 채무불이행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자,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약속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법적 의무 위반이기도 하고 도덕적 의무 위반이다라고 두 번째 문단에서 설명했죠. 다음에 3번 묵시적 합의 이론에 의하면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충분히 함으로써 정당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 여기서는
뭐가 틀렸냐?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 준수에 해당한다고 본다라고 글에 똑똑히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쉽게 읽다 보면 맞네 라고 하고 넘어가선 안 된다. 자, 다음에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글이 굉장히 길지만 끊어서 이런 식으로 끊어서 보게 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잘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글에 있는 내용에서 사실상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잘 끊어서 읽으면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채권자 지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채권자가 지지부진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행을 못해서 오히려 손해를 받거나 혹은, 그에 따른 피해 정도가, 책임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1번. 채권자에게 법률로 정해진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죠. 왜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급부의 내용이 송금을 하는 것이라도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번호 얘기가 나왔고, 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마치려면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채권자가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돈을 빌려준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돈을 갚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4번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구제수단이에요? 아니죠. 채권자가 잘못해서 채무자에게 주어지는 구제수단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정답은 4번. 5번.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이면 성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에 가와 나를 바탕으로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 기억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채무자는 채권자의 협력 의무 위반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채권자 지체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또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뭔데를 다시 한번 잘 찾아보든지 기억을 했어야 한다라고 보면 되죠. 자, 1번 채권자는 권리를, 채무자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 이것과 이런 근본적인 내용과는 사실 큰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이게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다음에 2번 채권자의 협력 의무가 법적 의무로 인정되더라도 주된 급부 의무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그랬어? 해제권이 있다 그랬고요. 해제권은 언제만 쓸 수 있다? 주된 급부 의무를 어겼을 때만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해제를 하려면 주된 급부 의무를 어겨야 했구나. 근데 채권자 지체는 주된 급부 의무를 어긴 것은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적 급부를 어겼구나 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이 4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 좀 헷갈릴 수 있는 지문이 선지가 뭐였냐면 아마 5번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자,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안 되죠. 왜?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거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이거 가능하다고 봐도 돼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 기억에서 얘기했을 때는 자, 이거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정답은 아까 봤던 2번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기 또 적용인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당연히 있어요. 자, 그래서 임대인은 반대로 이 건물을 빌린 사람, 전세 들어온 사람한테 사용하게 해줄 의무 역시 가지고 있는데 그것 플러스 수선하는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게 되거나 혹은 부모님한테 물어보게 되면 자, 이거는 우리 책임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건물주가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부모님한테 한번 혹시나 물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런 게 있다 정도도 얘기해 주실 수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수선 의무도 플러스 한다라는 말은 뭐야? 수선 의무도 주된 급부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 주된 급부 의무에 수선 의무 플러스 보호 의무도 포함할 수 있느냐에 관련해서는 조금 그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한다라고 일단 글에는 써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방범시설이 부실한 경우에는 자, 주택일 때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호텔인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이라고 보면 돼요. 왜? 호텔 객실은 빌려서 자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짐을 보관하는 것까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행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해제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자, 그래서 다음에 여행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는 당사자들 상의에서 양해되었다라는 말은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주된 급부로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언제? 호텔 객실일 때. 자, 다음에 임대인 수선 의무 위반한 경우에는 주된 급부를 어겼기 때문에 파기할 수 있고요. 청구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이사당의 임차물인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열쇠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사를 오지 않았다면 채권자 지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는 무조건 저쪽한테만 채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나한테 채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지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료 지급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면, 즉 돈을 꼭 받아야 된다면 일단은 임차물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일단 나는 이행했다, 계약 이행했다라는 거 증명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주된 급부를 다 자기가 충족시켜야 저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은 맞는 말. 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포인트 뭐예요? 주택이라는 거야. 아까 호텔 객실이 아니고. 자, 주택의 경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도난 문제가 생겼을 때 기재되지 않았다면 이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묵시적 합의가 있었더라도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틀렸어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그것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 같은 경우에는 마땅하다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일단은 1번, 2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마땅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맞는, 적합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A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살짝. 다음에 4번이 아니라 3번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가 하는 짓이 영 마땅하지 않다, 즉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얘랑도 조금 거리가 있고, 다음 자, 착한 일을 한 이가 칭찬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얘가 조금 더 맞죠. 옳다, 이쪽 의미에 가깝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래서 꽤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내용이 엄청 많다기보다는 조금 두루뭉술한 내용이 있고, 뭔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잠깐 뭐가 걸리는데 싶은 게 좀 많았을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조심해서 읽고 이해했다면은, 다소 쉽게 풀 수 있었던 지문이었습니다. 어쨌건 간에 잘 마무리하시고, 이번 시간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